재환아, 넌 제부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니가 남편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우리 말 들었어야지. 언니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물이 새까맣게 고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물 속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왔어요. 40년 동안 방치된 시골집 마당의 우물이었죠. 이제야 청소를 시작한다니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휴, 이걸 언제 다 치우지. 혼자 중얼거리며 긴 막대기로 우물 속을 저었어요. 검은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년. 이제 혼자 남은 이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마음도 무거웠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막대기 끝에 뭔가 걸렸어요. 무거운 느낌이었죠.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모양이 드러났어요.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여행용 가방. 너무 오래되어서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이상하네. 우물에 가방이 왜? 가방을 마당에 내려놨습니다. 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잠금 장치는 녹이 슬어서 쉽게 열렸죠.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안에 있던 건 옷가지였습니다. 여자 옷이었어요. 치마, 블라우스, 속옷까지 모두 낡아서 색깔이 발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옷들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본 옷이지? 손으로 만져보니 기억이 났어요. 언니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실종된 언니 말이에요. 언니 박미숙. 당시 35살이었던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방을 더 뒤져봤습니다. 옷 밑에서 천 조각이 나왔어요. 하얀 천이었는데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였어요. 말라붙은 피 자국이 선명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언니 것이라면, 그리고 이게 피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방 바닥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쌓인 서류였어요. 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언니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죠. 언니가 땅을 갖고 있었다고? 문서를 자세히 봤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그 자리였죠. 30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는데 언니가 그 땅을 갖고 있었다니.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언니가 흥분해서 말했거든요. 이제 자유야. 이 문서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언니는 그 땅을 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실종됐을까요? 왜 이 가방이 우물 속에 있을까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언니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언니를 해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가방을 우물에 던진 건 아닐까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황혼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우물 옆에 앉아서 가방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30년 동안 여기 있었다니. 언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찾아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언니 생각만 났거든요. 착하고 똑똑했던 언니. 항상 저를 돌봐주던 언니. 그 언니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30년이 지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 가방을 다시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분명히 더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메시지를 남겼을 거라고. 오빠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사 출신인 오빠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오빠, 큰일 났어. 언니 가방을 찾았어. 오빠가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오빠였지만 이렇게 급하게 온 적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빠의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어?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어요.
오빠 박진수는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갖고 있었죠. 마당으로 안내했어요. 우물 옆에 놓인 가방을 보자 오빠의 얼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걸 우물에서 건져 올렸다고? 네. 우물 청소하다가 막대기에 걸렸어요. 오빠가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어요.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죠. 옷가지들을 펼쳐놓고 핏자국이 묻은 천 조각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핏자국, 생각보다 많네. 오빠, 이게 정말 언니 거 맞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어. 미숙이가 즐겨 입던 옷이야. 이 꽃무늬 블라우스 기억나.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도 입고 있었거든. 오빠가 딱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번진 글씨를 해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몇 분간 조용히 살펴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땅이 지금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그 자리잖아. 맞아요. 그런데 언니가 그 땅을 갖고 있었다니. 더 이상한 건 이거야. 오빠가 문서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잘 안 보였지만 읽을 수 있었죠. 매매 계약 예정. 구매자 김만식, 이재환.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만식은 이 동네 유지였어요. 그리고 이재환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말이에요. 오빠, 설마, 정수가,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오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형사 경험으로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더 뒤지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오빠, 언니가 그냥 실종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반적인 실종과는 다른 점들이 보여. 오빠가 설명해 줬어요. 우선 가방이 우물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실종자가 스스로 가방을 우물에 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핏자국의 양도 상당해. 단순한 상처 정도가 아니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제 남편과 김만식한테?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 미숙이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 기억을 되돌려봤어요. 3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독립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언니가 흥분해 있었어요. 뭔가 큰 계획이 있다면서 계속 비밀스럽게 굴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밤늦게 전화를 받곤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러 자주 나갔죠. 물어봐도 말 안 했어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이가 이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거지. 잘못됐다니? 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겼거나. 더 나쁜 일이라는 게 뭔지 짐작이 갔어요. 언니가 살해당했다는 뜻이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오빠, 그럼 김만식이랑 제 남편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맞지. 오빠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30년 전 실종 사건 하나 다시 조사해보고 싶은데. 박미숙이라는 여자야. 전화 통화가 끝나자 오빠가 말했어요. 내 후배가 경찰서에 있어.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해보자고 했어. 정말 재수사가 가능해요? 물적 증거가 나왔으니까 가능해. 이 가방과 핏자국. 그리고 땅 문서까지. 충분한 단서야. 마음이 복잡했어요. 언니의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거든요. 만약 정말 제 남편이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가 각오해야 해. 무슨 각오요? 진실은 때로 잔혹할 수 있어. 내가 믿고 살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고. 오빠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오빠, 저는 괜찮아요.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그래. 미숙이를 위해서라도. 해가 완전히 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실 찾기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빠가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거품으로 보관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당부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김만식한테는 절대.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심했어요. 언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누가 됐든 상관없이. 오빠가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가방은 가져갔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언니가 정말 살해당한 건지, 그리고 제 남편이 연루된 건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대신 우물가에 다시 나가서 혹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꼼꼼하긴 했지만 제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우물 속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그대로 있었죠. 막대기로 바닥을 더 뒤져봤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뭔가 더 있었습니다. 막대기 끝에서 딱딱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봤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밀폐용기 같았죠. 물이 들어가지 않게 꽁꽁 싸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편지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간 봉투였습니다. 모두 비닐로 한 번 더 포장되어 있어서 물에 젖지 않았어요.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만약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2 남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물을 보십시오. 진실은 거기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익명의 편지였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언니가 정말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2 남자에게 배신당해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박미숙은 딱 문서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 자유야. 이 문서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2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2 남자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만식과 이재환. 이들은 박미숙의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강탈하려고 했어요. 박미숙이 거부하자 폭력을 썼습니다. 나는 숨어서 모든 걸 봤지만 도울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이 언니를 해친 건가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마지막에 박미숙이 우물가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 버리지 마. 제발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다음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편지가 거기서 끝났어요. 서명도 없었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대략 알 수 있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낡은 테이프였지만 아직 재생이 가능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카세트 기능이 있었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희미하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날 버리지 마. 제발. 언니의 절규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목소리가 너무 처절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땅인데 왜 못 팔게? 언니가 울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남편 목소리였어요. 미수가, 우리가 이러기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재환아, 우리 자매잖아. 넌 제부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니가 남편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봐달라고. 제발 놔달라고. 가족?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우리 말 들었어야지.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만식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가져야 해. 개발 계획에 네가 끼어서 날릴 수 없다고. 내 땅이야. 내 명의로 된 땅이라고. 언니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악, 때리지 마. 제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언니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언니의 신음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언니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수가. 내 동생 정수가. 미안해. 테이프가 끝났어요. 라디오에서 잡음만 나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어요.
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죽어간 거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가 제 남편과 김만식에게 살해당했다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테이프를 누가 녹음한 걸까요? 그리고 왜 우물에 숨겨놓은 걸까요? 편지를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일 텐데 정체가 궁금했어요. 오빠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증거들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김만식이었어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하필 지금 온 걸까요? 테이프와 편지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김만식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정숙 씨,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니를 죽인 범인이 제 집 앞에 와 있었거든요. 김만식의 노크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김만식이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어머, 만식 씨, 무슨 일이세요? 정숙 씨, 우물 청소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별일 없었어요? 김만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가방을 찾은 걸 알고 온 건 아닐까요? 별일이요. 그냥 더러워서 청소했을 뿐인데요.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오래된 우물이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김만식이 마당 쪽을 힐끗거렸어요. 우물이 보이는 쪽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고맙긴 한데 바빠서요. 그냥 인사만 하려고 왔어요. 김만식이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춰섰어요. 참, 혹시 우물에서 이상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오래된 집이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확신했어요. 김만식이 가방을 찾으러 온 게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우물에 숨겨뒀는데 이제 와서 찾으러 온 거예요. 이상한 거라뇨? 돌멩이랑 쓰레기밖에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김만식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김만식이 떠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그가 떠난 후에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테이프를 다시 들어봤어요. 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한 소중한 증거였거든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배경음을 자세히 들어보니 빗소리가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나 봐요.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30년 전 언니가 실종된 그날 말이에요. 정말 비가 많이 왔었어요. 태풍이 온다고 뉴스에서 말했었죠. 그래서 더 걱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언니가 나가기 전에 한 말도 떠올랐어요. 이제 자유야. 이 문서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테이프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땅을 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만식과 제 남편이 그걸 막았던 거죠.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날 밤의 상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언니가 집에 왔었거든요. 흥분한 상태였죠. 정수가, 언니 이제 큰일 해낼 거야. 무슨 일인데 언니?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땅 하나 갖고 있거든. 팔면 몇 억은 받을 수 있어. 정말요. 어떻게 그런 땅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두신 거야. 내 이름으로 해뒀더라고. 이제야 알았어. 언니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때 제 남편 이재환이 들어왔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시간이었거든요. 형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재환아, 큰일 났어. 언니가 땅을 팔겠다고 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형님, 섣불리 팔면 안 돼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사기꾼. 김만식 씨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괜찮을 거야. 김만식 이름이 나오자 남편이 더 당황했어요. 뭔가 급한 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일단 저랑 김만식 씨가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해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왜들 그래?
내 땅인데 내가 팔겠다는데. 언니가 약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형님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저희 말 들어보세요. 그날 밤 늦게까지 셋이서 이야기했어요. 결국 언니가 양보했습니다. 김만식과 남편이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언니를 속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정수가 오늘 밤에 김만식 씨랑 재환이랑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 밤에 왜 우물가에서 만나요? 이상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밀스러운 일이라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때 말렸어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전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언니.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그게 언니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로 언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도 언니가 안 왔어요.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언니가 안 들어왔어. 아, 그래? 어젯밤에 만나긴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서울로 가겠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남편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언니를 죽여놓고서 말이에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요. 워낙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더라고. 곧 연락 오겠지.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실종신고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언니는 그날 밤 우물가에서 김만식과 제 남편에게 살해당한 거였어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니. 언니를 죽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다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모든 걸 알려줘야 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오빠와 통화를 마친 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경찰서에 가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테이프와 편지를 안전한 곳에 다시 숨겨뒀습니다. 김만식이 또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했어요. 낮에 온 것도 수상했는데 혹시 밤에 또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저녁을 먹으려고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언니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테이프를 듣고 김만식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캄캄해졌죠. 어머, 왜 갑자기? 이상했어요.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 집만 정전이 된 거였거든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촛불을 찾으러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뒤지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걷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거든요. 혹시 김만식인가 싶어 무서웠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우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더 숨겨둔 증거가 있나 확인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노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김만식이었습니다. 낮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얼굴이었죠. 정숙 씨, 계신 거 아는데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낮에는 그래도 점잖게 말했는데 지금은 명령하는 투였거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절대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거든요. 내일 낮에 다시 와주세요. 정숙 씨, 저 다 알고 있어요. 김만식의 목소리가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뭘 찾았는지 말이에요. 미숙이 가방 찾았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김만식이 정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만 연기하세요. 박진수한테도 연락했죠.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빠가 온 것도, 제가 전화한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문 열어주세요. 대화로 풀어야죠. 싫어요.
그럼 강제로라도 들어가야겠네요. 갑자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나무 문이 흔들렸습니다. 아,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김만식이 정말 강제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전화선을 끊어놨나 봐요. 쿵, 쿵. 문을 차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오래된 나무문이라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뒷문도 밖에서 누군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포위된 거였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쿵. 나무가 부러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김만식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묻을 때 썼던 바로 그 삽이었어요. 정숙 씨,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촛불 불빛에 비친 김만식의 얼굴이 악마 같았어요. 평생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뭘 원해요? 간단해요. 찾은 걸 다 내놔요. 뭘 말이에요? 가방 안에 있던 것들. 편지, 테이프, 모든 걸 말이에요. 김만식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뭘 찾았는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다 말이에요. 없어요. 정말로. 거짓말 마세요. 박진수한테 넘겼죠? 아니에요. 그럼 어디 숨겨뒀나요? 김만식이 삽을 치켜들었어요. 위협하는 거였죠. 말하지 않으면 미숙이처럼 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만식이 저를 죽이러 온 거였어요. 언니처럼 영영 입을 다물게 하려고 말이에요. 언니처럼 날 죽이려는 거죠. 똑똑하네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야 했는데 실수했어요. 김만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김만식이 삽을 치켜든 채 저를 우물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뒤로 물러나다가 우물과 돌담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도망갈 곳이 없던 그날 밤 말이에요. 정숙 씨, 미숙이처럼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김만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30년 전 언니에게도 이런 말을 했겠죠. 똑같은 우물가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미숙이도 그렇게 빌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김만식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삽이 제 머리 위로 올라왔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날이 무섭게 보였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죠. 너무 좋은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김만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돈 앞에서는 양심도 사라지는 거였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는데 말이에요. 강한 바람이 우물 주변을 휘감으면서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김만식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거든요.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었습니다. 우물가에 오래된 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 바람은? 30년 동안 비바람에 시달린 돌담이었어요. 원래도 불안정했는데 바람까지 세게 부니까 더 흔들거렸죠. 김만식이 서 있는 곳에 돌이 특히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저를 해치려던 사람이라도 다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김만식이 서 있던 돌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발밑이 무너졌어요. 우물가 가장자리 돌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으아, 악. 김만식이 균형을 잃고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삽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쇠소리가 우물벽에 부딪히며 울렸죠. 첨벙. 큰 물소리가 났습니다. 우물 속에서 김만식이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튀는 소리, 숨 막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살려줘. 나 못 헤엄쳐. 김만식이 물속에서 절규했어요. 30년 전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똑같은 공포, 똑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던 사람이 거꾸로 생명의 위기에 빠진 거였으니까. 정숙 씨, 제발 도와주세요.
김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딸리니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김만식이 물속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눈앞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결국 이로써 밝혀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살려줘. 용서해줘. 물속에서도 계속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구조가 올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차 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소리,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죠. 정수가,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진 걸 보고 놀랐나 봐요. 목소리가 다급했거든요. 여기에요. 우물가에.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오빠와 경찰관 2명이 나타났어요. 정수가,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오빠가 저를 살펴봤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저기,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김만식이 아직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저게 김만식이에요. 저를 죽이려다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경찰관들이 급히 김만식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밧줄을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전문적인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김만식을 끌어올렸을 때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마신 것 같았어요. 인공호흡 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응급처치를 했어요.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몇 분 후에야 김만식이 깨어났어요. 물을 토해내며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김만식 씨, 의식이 돌아오셨나요? 김만식이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김만식 씨, 박미숙 살인 혐의와 박정숙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만식이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미안해요.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김만식이 끌려가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우물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나니 진짜 후회가 된 것 같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물가에는 부서진 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사고의 흔적들이 생생했습니다. 우물 속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본 것도 이 물이었겠죠.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해드린 거라고. 김만식도 똑같은 공포를 느껴봤으니까 말이에요. 바람이 살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언니의 대답 같았어요. 고맙다고, 이제 편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만식이 끌려간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식이 모든 걸 자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어젯밤 우물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후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김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박미숙 씨 살해 경위부터 시신 매장 장소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언니의 진실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 형사가 조사 기록을 펼쳤어요. 김만식의 진술서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니 김만식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김만식과 이재화는 미리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네. 박미숙 씨 명의로 된 땅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시가로 치면 몇십억 원짜리 땅이었거든요. 그렇게 비싼 땅이었다니.
언니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언니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박미숙 씨가 서울의 다른 부동산 회사에 팔겠다고 하니까 막으려고 한 거죠. 다른 회사요? 정당한 가격을 제시한 곳이었어요. 김만식과 이재환이 제시한 가격보다 몇 배나 비쌌거든요.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언니는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김만식과 제 남편이 헐값에 가로채려고 한 거였어요.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다니. 김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물가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려고 했대요. 하지만 박미숙 씨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 그래서 죽인 거군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기절시켜서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박미숙 씨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해서 우발적으로 언니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서 두 남자를 상대로 싸운 거잖아요. 이재환이 먼저 삽으로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만식도 같이 가담해서 더 이상 듣기 어려웠어요.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다 들어야 했어요. 시신은 어디에 묻었다고 했나요? 뒷산 소나무 새 그루가 있는 곳에서 50m 정도 더 올라간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색팀을 보냈어요. 드디어 언니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30년 만에 말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우물에서 발견된 편지와 테이프 말인데요. 네. 김만식은 그걸 만든 게 자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누가 만든 거죠?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걸 본 사람이 말이에요. 새로운 수수께끼였어요. 그 목격자는 누구였을까요? 30년 동안 왜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증거를 남긴 걸까요? 그때 김 형사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김 형사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네. 정말요? 찾았다고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김 형사가 우리를 봤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만식이 말한 장소에서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언니를 찾은 거였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국과수에서 신원 확인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려왔는데 몇 시간이 이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쯤 결과가 나왔어요. DNA 검사 결과 박미숙이 확실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언니를 찾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살아서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네요. 김 형사가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30년 늦은 장례라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빠와 장례 준비를 했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언니가 좋아했던 꽃도 준비하고 좋아했던 음식도 차려놓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장례식장에 뜻밖의 사람들이 왔어요. 김만식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김만식의 아들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습니다.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일어나세요. 아버지 잘못이지 당신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용서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언니의 관을 땅에 묻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억울함도 다 풀렸고 범인들도 다 벌 받았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이제 편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꿈에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마워. 언니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언니. 이제 언니는 정말 편해졌어. 걱정 말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수가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구요? 우물에 편지와 테이프를 넣어준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한테 꼭 고마움을 표해줘.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언니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목격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누가 그런 용기를 냈을까요? 3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증거를 남겨준 그 사람을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언니의 장례를 마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목격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3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증거를 남긴 건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언니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요. 오빠와 함께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뭔가 이상한 걸 본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이야, 박기수가 이상하게 굴었어. 박기수요? 우리 동네에서 혼자 사는 총각이었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할머니가 자세히 말해주셨어요. 박기수는 당시 3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농사를 도우며 살았는데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미숙이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 박기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자꾸 중얼거렸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지. 그때 직감이 왔어요. 박기수가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 행동 변화는 뭔가 큰 일을 봤을 때나 나타나는 거니까요.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 한 15년 전에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몰라. 오빠가 경찰서에 부탁해서 박기수의 현재 주소를 알아봤어요. 서울 변두리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박기수가 사는 곳은 낡은 다세대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가 목적자일까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수척하고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지고 산 사람 같았어요. 누구세요? 박기수 씨 맞으시죠?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박기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떠올린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박정숙, 혹시 박미숙 씨 동생? 네, 맞습니다. 박기수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박기수의 집은 조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치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창문도 두껍게 커튼이 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와서 묻기를 언제까지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정말 박기수 씨가 그날 밤을 목격하신 거예요? 네, 모든 걸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기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럽고 죄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김만식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데. 그리고 저도 숨어서 훔쳐보고 있었거든요. 훔쳐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기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미숙 씨를 좋아했습니다. 몰래. 그날 밤에도 미숙 씨가 우물가에 가는 걸 보고 숨어서 지켜본 거였어요. 그런 이유였군요. 박기수는 언니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의 행동을 몰래 따라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만식과 이재환이 와서 미숙 씨를 위협하는 걸 봤어요. 처음엔 그냥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박기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갑자기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가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그냥 숨어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후회되셨겠어요. 평생의 후회입니다. 그때 뛰쳐나가서 도와드렸다면, 경찰에라도 신고했다면, 박기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심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신 거군요. 네, 휴대용 녹음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새소리 녹음하는 취미가 있어서. 그때도 갖고 있다가 급하게 녹음했습니다.
편지는 언제 쓰셨고요? 미숙 씨가 묻힌 후에 모든 걸 목격했으니까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박기수가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초안이 여러 장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고민하며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으셨어요? 박기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김만식의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경찰도 김만식 편이었어요. 제가 신고해도 묻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으니까요. 그럼 왜 이제서야? 김만식이 늙었잖아요. 예전만큼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미숙 씨가 꿈에 계속 나타나셔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박기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꿈에 나타났다니. 저뿐만 아니라 박기수한테도 나타났던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이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박기수 씨 덕분에요. 박기수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 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전하세요. 언니 산소에 같이 가요. 다음날 박기수와 함께 언니 산소에 갔습니다. 박기수가 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30년 만에 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언니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기수와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몇 달 후 김만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언니의 원혼이 아니라 평안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우물가에 하얀 국화꽃을 놓고 기도했어요. 언니가 천국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언니 꿈을 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마워. 이제 언니는 떠날게. 어디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걱정 말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언니가 따뜻한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언니 없는 삶이지만 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게 언니가 바라는 일이겠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